네, 반갑습니다.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사람을 참 많이 동원했는데도 참 빈자석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안전거리 최대한 확보하는 게 이제 나쁠 거 없죠. 자동차 기자로 22년 좀 지나고 있습니다. 91년서부터 이제 자동차 산업 현장을 다녔고요. 자동차 잡지사, 신문사, 또 때로는 뭐 이제 케이블 TV에도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지난 22년 넘는 세월 동안 제 삶의 일관된 주제는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를 보고 타고 경험하고 느끼고 쓰고 또 내가 쓴 글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자동차와 함께 이제 이런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정관용 씨인가요? 정용관 씨인가요? 아직도 이름이 헷갈리는데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갔더니 정관용 씨가 그럼 자동차 잡지사 기자면 업계하고 친한 사람 아니냐? 친한 사람인데 그 말의 뉘앙스를 짐작컨대 자동차 산업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들과 함께 이제 단물을 빨아먹는 놈이 왜 이런 글을 썼느냐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물론 뭐 제가 20년 동안 쓴 글이 많죠, 엄청나죠. 그 글이 다 진실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물론 많이 거짓말을 했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볼 때 과연 이 땅의 소비자들은 뭐 어떻게 누구 말을 믿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기회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작년 겨울이죠. 우리 그 클 출판사에서 얼굴 아주 잘생기셨어요. 그 김경태 사장님이 딱 오더니 이런 그 기획을 했는데 어떠냐 한번 집필을 맡아주실 용의가 있느냐.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내가 이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밥 먹고 사는데 이런 걸 써서 나중에 내 밥줄 끊어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쓴다고 얘기해놓고 한 2달 민기적 거렸죠. 출판사에서 독촉을 안 해요. 뭐 네가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주기는 하고 그랬더니 야 뭐 써서 득이 되는 게 뭔데 너한테. 글쎄.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책이 없었어요. 그죠? 자동차와 거짓말, 자동차 업계의 어떤 그런 사탕 발림을 까발리는 그런 책이 없었어요. 쭉 보니까. 누군가가 나중에 분명히 쓴다 이거는 내가 아니어도 쓴다. 그렇다면 해야 할 얘기라면 내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독배가 되든 뭐가 되든 내가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 해서 그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한 2월, 3월, 4월 이렇게 집필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자동차와 거짓말이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제 20년 넘는 기자 생활 중에 제 단독으로 책을 쓴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물론 이전에 한 2권 정도 이제 공저를 한 책은 있습니다. SUV 제대로 알고 100배 즐겨라. 자동차와 119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어떤 삶의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 좀 처음입니다. 이런 어쨌거나 공개된 자료에서 강연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자리를 하는 게 처음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초보 운전이 되겠죠. 조금 서툴고 좀 무식하고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 질의 답변을 해달라고 주최 측에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뭐 아무 때나 끼어 드십시오.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 때나 그냥 봉숭아학당처럼 그냥 끼어들고 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격이 없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군데군데 동원된 사람도 있으니까요. 알아서 이제 끼어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썼나는 대충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너는 누구냐? 오종훈 자동차 기자 오종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월간 오토를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자동차 비주얼이 뛰어난 잡지였습니다. 거기에 비주얼이 뛰어난 잡지에 저는 그냥 텍스트를 쓴 기자였으니까 그렇게 눈길을 받는 기자는 아니었겠죠. 거기에서 91년에 입사를 하죠. 물론 그 전에 잠깐 또 카마스터라는 잡지사가 있었습니다. 카마스터 거쳐서 월간 오토에 갔고요. 4x4 오토라는 별책 부록을 거기서 만드는데 제가 그것을 전담을 합니다. 4x4라는 게 이제 흔히 요즘 얘기하는 SUV입니다. 과거에 지프형 자동차, 사륜구동, 산 타고 막 올라가고, 전남 진도를 새벽에 가서 하루에 이제 갔다 오고 이런 하여튼 전국의 오프로드라는 부분들은 거기가 대부분 누려봤고요. 이제 멀리 가면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어떤 그런 쪽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 어느샌가 SUV 전문 기자, 지프형차 전문 기자 이런 타이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경험이 근간이 돼서 SUV 관련 책도 공저를 하나 했고요. 또 일본에 가면 4x4 매거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교류도 여러 번 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경자동차 신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어떤 자동차 전문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3년 잘 다니는데 이제 IMF가 터졌죠. 이제 IMF가 터져서 회사는 분사되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삶의 비극들이 많이 벌어지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그 멤버들이 다시 지금 오토타임스라고 혹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토타임스에 같이 설립을 했고 거기서 몇 년 같이 있다가 이제 오토다이어리를 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가네요. 그런 거 보면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자동차를 함께 해왔었습니다. 자, 이제 책 얘기 좀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책에 나온 얘기들 이따 좀 더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책에 이제 쭉 온 거 썼는데 이제 잘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라서 아마 이제 편집자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정비업자한테 이제 당한 얘기인데, 제가 기자 생활 1년 차, 1년 차 때 뭐 알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또 원고 팩스로 왔다 갔다 하고, 필자한테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원고 받아오고 이런 시절입니다. 시집간 여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차를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차를 받았는데 이거를 한번 좀 손봐서 제대로 타고 싶다. 르망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 르망. 아주 예쁜 차였습니다. 1년 차가 뭐 압니까? 우리 잡지사에 정비 관련 글을 기고하던 정비업체 사장님이 계세요. 지금 없죠? 없어졌죠? 저 영동 세브란스 앞에 카센터를,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아주 유명한 장인 소리 듣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잡지에 그럴듯하게 이제 원고를 써서 보내고, 물론 그 원고를 손보느라고 제가 고생도 많이 했겠죠. 거기를 소개시켜 줍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필자고 하니까 내 이름 대고 하면 잘해줄 거야. 한 이틀 맡겨놓고 이제 찾으러 갈 때 전화가 왔어요. 야, 왜 이렇게 비싸? 야, 다 그럴만 해서 그럴 거야. 이제 하고 광도 내준 것 같고, 밑에 손도 잘 보고. 하여튼 이제 찜찜하죠. 찾아가는 사람도.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을 믿었지. 그래도 내가 자기가 글 쓴 잡지사의 기자인데
내 얼굴을 보면 지가 신경을 한 번 더 써줘도 써주겠지. 이틀 지났더니 이 기집애가 아주 그냥 화가 뿔딱지가 나서 전화가 왔어요. 마포대로에서 차가 섰다 이거야. 어른들 탈 때 잘 타던 차인데 마포대로에서 차가 섰다. 출고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레카타 들고 갔더니 그 사람이 정비업체에서 막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거는 이제 엔진 쪽은 자기들이 이제 다시 손도 안 댄 건데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다. 변속기 갈아야 된다. 엔진 내려야 된다. 돈 더 내라. 이제 그런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 차는 다른 데 가서 고치고 이제 몇 년 더 타다가 이제 했는데 무슨 얘기냐. 흔히 물론 저도 어디 가서 자동차 전문가 소리를 가끔은 듣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라는 특히 정비 쪽의 전문가라는 부분들 또 누구의 소개다라고 하는 부분들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강남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저 집 차 잘 고친다라고 했던 집이거든요. 그런 데인데 내가 보기엔 완전히 바가지로 옴팡 씌운 거예요. 잘 걸렸다. 차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이것 해주세요도 아니고 알아서 해주세요. 통으로 맡기고 가서 이제 찾아갔던 겁니다. 게다가 제 친구가 기자하고 그 잡지사에 글을 쓰는 사람이 나도 열받아서 이제 편집장한테 항의를 했죠.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잘라야 된다. 잘릴게요, 안 잘릴게요? 예? 안 잘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떤 그 1년차 초짜 기자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또 비즈니스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해서 하여튼 그때 제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기자라고 어깨에 힘 막 주고 댕겨봐야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루망 타고 다닐 정도, 어른들한테 선물 받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잘 사는 집인 것 같고, 애가 또 좀 옷을 좀 잘 입어. 정비소에 가면서 이제 옷 잘 차려입고 와서 딱 내리는 거 보고 주인이 딱 이제 통박을 굴린 거죠. 요거다. 요거 한번 뒤통수 치면 돈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가급적 정비소 갈 때는 옷 잘 입고 가지 마세요. 그냥 청바지에 쓰레빠 신고 가서 나 돈 없는데 좀 싸게 잘해달라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아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집간 여자친구 아직 안 왔는데 아마 좀 있으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변 얘기에서부터 풀어가지고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보험편의 제일 첫 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제 동생 얘기예요. 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홍 여사, 여기야. 저 여자입니다. 이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집간 여자친구. 자, 제주도인데요. 한라산 이 굽이길을 건너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관광버스가 가는데 맞은편에서 트럭이 와서 충돌을 하죠.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 뒤를 다마스가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마스가 관광버스의 범퍼에 살짝 부딪히죠. 운전수는 당연히 아무런 다치지도 않고, 그 친구는 그 운전수 내려서 이제 교통사고에 수습하는데도 이제 많이 도움을 주고 했죠. 아무 일 없이 그냥 경찰 조사 받고 혐의 없음 다 했고, 1년인가 2년 뒤에 이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사고의 피해액의 절반을 물어내라.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요. 집을 가압류하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벌어져요. 고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엔젤, 천사입니다. 고객을 위한 수호천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보험사에서 정작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이제 천사는 그냥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여러 번 재판을 오래 했죠. 한 1년, 2년 가까이 끌고 갔고 제 동생의 집은 공무원이었어요. 집에 차압 들어오죠. 월급 압류 들어오죠. 월급을 가져가 버리면 갖고 가는 돈도 돈이지만 회사에서 받는 그런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선들을 저는 무슨 일이 있게 월급을 뺏기고 이러냐 이런 것들. 사람이 제대로 견뎌낼 수가 없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잦은 불화 이런 시간이 2년이 넘게 갑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보험사는 그 상식을 모를까 압니다. 알면서도 그런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났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 됐어 더러워 얼마 주면 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보험사는 자기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모든 수단을 다 하는 것을 제가 그 후로 여러 번 봤습니다. 1심 당연히 이겼고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동생이 2년가의 소송 끝에 이겼어요. 동생도 좀 독한 놈이지. 이제 동생이 역전을 합니다. 역공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네가 보험사가 나한테 끼친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변호사 말립니다. 말도 안 된다. 무슨 이런 경우는 없다. 근데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1인당 10,000원씩을 내서 소송비를 걷어서 줍니다. 한번 해보자. 맺힌 거 많다. 얼마나 사람들이 맺힌 게 많고 화가 났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송에 돈을 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2라운드가 벌어집니다. 이른바 그 당시 언론에서 소개됐던 모래알 소송입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 다뤄졌고요.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제 동생이. 예? 다 맞추시네. 재판장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서 이들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240만 원인가. 글쎄요. 그게 금액의 많고 적음도 문제겠지만 그런 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0만 원은 아마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아이한테 다 이제 전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보험사라는 부분이 절대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회사지 결코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회사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크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보험제도,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보험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동차가 정말 부잣집에서 나가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잖아요. 그럴 때야 개인 기업에 보험 들어서 자기들이 사고 나면 처리하건 말건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집이 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2대를 가진 집도 있고 하여튼 꼭 필요한 소비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보험을 커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 봅시다. 미국 뭐 다녀오신 분들 많고 살다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AAA인가요? 이런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들의 연맹 뭐 이런 개념의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자동차 보험을 커버를 하죠. 거기에서 벌점 얼마 받으면 이만큼 할증하고 하여튼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자동차 보험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서로의 이익을 다투는 민감한 상황에서 그렇게 어떤 극단적인 한쪽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도 아데아체, ADAC 이런 비슷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뭐 보험, 뭐 응급분할, 뭐 이런 고속도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죠. 이제는 자동차가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소비재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동차 보험이라는 부분도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서없이 이제 얘기가 막 나가는데 그런 면에서 자동차 보험사를 선택할 때 참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선택해야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해요. 힘세고 진짜 1, 2위 선두권의 보험사를 선택할 때, 그 보험사하고 내가 한편이 될 때는 아주 큰 힘이 되겠죠. 그 보험사가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커버해주고, 나의 이익을 대변해줄 때, 이를테면, 이제 쌍방 사고가 나서, 충돌 사고가 나서 상대편 보험사하고 다툴 일이 있을 때는, 내 보험사 힘이 센 게 좋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보험사하고 내가 싸워야 될 때, 이거는 대한민국 제일 센 놈하고 내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들죠. 그렇다면 업계 1, 2위라는 그런 업체를 내가 상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보험사 선택이 이게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안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험사를 바로 이제 컨택하지만, 그러니까 보험 영업사에 바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 모집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슈런스 업체들이죠. 보험 모집 대리점들을 통하면 그들이 보험 모집 대리인은 진짜 중립적인 입장에서 카운슬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인시넷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보험사를 커버를 하지만 자기가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영업자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내속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을 소비자를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보험 영업소, 보험 대리점을 끼고 가입을 하는 게, 물론 가격 비교의 면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사고 처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의 과정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좀 끼어 드세요. 자, 새 차 살 때의 얘기입니다. 이제 영업사원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사원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온갖 이 차는 뭐가 좋고 쫙 하죠. 그 말들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좋다는 얘기들은 팩트가 다 있는 것들이니까. 이를테면 저 차보다 신발력이 세다 그러면 그거 숫자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거짓말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자, 새 차를 사는 게 맞냐, 중고차를 사는 게 맞냐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저는 현찰로 사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현찰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통장에 얼마 갖고 계세요? 1,000만 원? 예.
1,000만 원 갖고 계시면 1,000만 원짜리 차를 새 차가 되든 중고차가 되든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얼마 갖고 계세요? 우리 강사님. 3,000만 원 갖고 계셔 3,000만 원에 맞는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능력은 좋건 싫건 간에 통장 잔고가 말해주는 겁니다. 통장에 500만 원 있는데 한 달에 내가 뭐 이만큼 보니까 요거 빼고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부으면 벤츠를 살 수 있어요. 라고 영업사원들은 진짜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돈 없어도 차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올해 말 내년쯤 되면 그렇게 차를 산 사람들이 내놓는 차들이 꽤 쏟아질지도 카푸어가 아마 뭐 올해 초 작년서부터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간 차들이 한 3년 되는 시점이 되게 이제 고비가 되는 시점이 올해 말 내년 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돈 없이도 차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내면. 근데 그게 차를 사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차를 빌려 타는 겁니다. 심지어 자 절반 유예할부 절반 값은 나중에 받습니다. 3년을 타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그 차가 내 차인가요? 너희 차인가요? 그 차 절대 내 차 안 됩니다. 절반을 나중에 내도 됩니다. 나중에 됐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목돈을 어떻게 내요? 돈 없어서 그 차 샀는데. 그렇게 샀는데. 자, 리스, 할부, 뭐 이렇게 차를 사는 거는 두 개를 사는 겁니다. 두 개를. 차를 사는 거고 돈을 사서 차를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캐피탈 회사에 가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자동차 회사에 주고 차를 사는 겁니다. 소비자는 차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와 돈을 동시에 사는 겁니다. 차값도 물어야 되고 돈값도 물어야 돼요. 돈값이 이자가 되는 거죠. 1,000만 원짜리를 내가 현찰을 주고 샀다 혹은 1,000만 원을 할부로 샀다 라고 했을 때 2년 뒤, 3년 뒤에는 그 돈의 차이가 할부로 산 사람은 남는 게 빚이고 차값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현찰을 주고 산 사람은 그만큼 어떤 잃어버리는 돈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계산이 되지만 그걸 길게 놓고 2, 3년을 놓고 본다면 빚쟁이의 삶이냐 저축을 하는 삶이냐 라는 것을 아주 큰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차를 뭘 살까 물어보면 저는 뭐 뭘 사든 네가 원하는 거 사되 현찰로 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찰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현찰로 사기로 했다면 카드로 사십시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현찰로 사는데 카드로 사야 돼. 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하게 되면 뭐 저기 여자분들 잘 아시죠? 카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영업사원이 깎아주는 것만큼 혹은 거기에 미치진 않지만 그 정도의 할인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굳이 차값을 깎아달라라고 영업사원한테 뭐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 현찰로 사서 카드로 긁어라. 이게 차 살 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3년 유예 할부로 차를 사고 나면은요, 진짜 남는 건 빚밖에 없어요. 매달 원금 갚아야죠. 그렇지만 3년 뒤에 절반, 차값이 또 절반이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 돈을 다 또 주고 사오든지, 내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뺏기든지, 리스회사가
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차를 싹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나는 매달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내고 그 차를 빌려 탔던 것밖에 되질 않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차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가 않죠. 리스 같은 경우는. 캐피탈 회사의 명의로 있고 기간이 다 끝나야 그 차는 내 차로 명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이제 월급 받고 좋죠. 이제 좀 폼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새 차 뭐가 좋을까? 할 때 내가 이제 내 주위에 그런 친구들 있으면 그냥 정신 깨게 해주죠. 웃기지 마. 중고차가 답이야. 중고차가 사실은 답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현찰로 사서 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자동차가 팔리는 만큼의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그 차를 사고 있다라는 얘기죠.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고차가 답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뭐 새 차도 시동 걸고 한 바퀴 타이어 돌고 나면 새 차입니까? 중고차입니까? 일단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자 이거죠. 굳이 새 차에 집착하지 마라. 새 차가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차를 많이 있고. 아니 뭐 중고차하고 새 차하고 어떻게 같아? 중고차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데, 뭐 고장 나고 뭐 하는데. 글쎄요. 요즘에 중고차는 뭐 이제 성능 보장제 뭐 이제 이런 관련 제도들이 어느 정도 제법 구비가 되어 있어서요. 어떤 그런 생각지 못한 피해에 대한 그런 보장 제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새 차 타면 안전한가요? 새 차 타면 뭐 퍼펙트한가요? 그렇지 않죠. 새 차도 여전히 이제 물론 뭐 국산차 품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그렇지만 수입차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떤 차에서도 그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그런 위험은 상존하거든요. 그래서 국산차가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중고차가 무조건 이제 불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형편에 맞춰서 선택을 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자동차 등록 문제가 있죠.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그럽니다. 제가 등록까지 다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땡큐죠. 고맙죠. 뭐 돈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루 시간 뺏어가서 구청 가서 등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대신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한다는 자동차 명의가 이제 내 앞으로 완전히 온다라는 얘기죠. 이제 뭐 소나타 뭐 이거 차주명 뭐 이름 오종훈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해서 이 차가 당신의 차임을 증명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등록 원부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자, 새 차의 명의가 나한테 오는 순간 내가 이 차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제기할 그 힘이 확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 차 공장에서 출고돼서 이제 내가 임시번호로 다닐 수 있는 기간이 한 보름 됩니다. 보름 기간 동안 차를 타면서 차의 여기저기를 느껴보고 만져보고 보고 체크하고 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타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가다가 엔진이 서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변속기가 뭐 문제가 생긴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하여튼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항력. 이 차 아직 내 명의로 오지 않은 상태와 내 명의로 이미 와버린 상태에서는 그 대항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일부 수입차 업체에서는 아예 이게 옵션입니다. 등록까지 다 해서 차를 받는 조건이라야 내가 계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다른 딜러, 다른 이제 영업소를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자세인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내 명의로 이제 넘어왔다 하면 거기에서부터는 차를 반납할 수가 없죠. 반납하기가 없는 건 아니고 무지 힘듭니다. 메이커에서 미쳤어요. 그거 받아주게. 그거 받아주면 자기는 또 위에서 깨지고, 전체로 보면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자기들의 수익도 당장 안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등록을 맡기더라도 2, 3일은 자기가 타본 뒤에 등록 대행을 시키십시오. 차를 받아서. 직접 달려보고, 만져보고, 햇빛에 비춰도 보고, 뭐 있는 없는 스위치 다 작동해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그때 영업사원 불러서 이거 등록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영업사원이 타본 다음에 등록하라고 했다고 그거를 거절할 리는 만무하지요. 자기 고객인데 적어도 새 차 사고 대여섯 달 길게는 1년까지는 신경 써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영업사원들이. 물론 그거 지나면 유야무야 연락도 안 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 등록과 관련해서는 그런 점이 포인트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자, 순정부품 얘기를 제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순서는 저쪽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순정부품과 순정용품의 얘기는 내가 아주 이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더 늦게 이 부분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순정부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순정부품. 메이커에서 반드시 순정부품인 거를 확인해보고 이거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장지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이게 순정 부품이니 그래야 차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자 보시죠. 만도에서 브레이크를 만들었어요. 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에 공급이 됩니다. 이 순정 부품이죠. 똑같은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정비조합 통해서 카테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이 돼요. 이거는 순정 부품이 아니죠. 까보면 똑같은 제품입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단지 순정 부품 딱지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해서 가격이 비싸지고 이런 거거든요. 생산 라인에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라고 정의를 해요.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순정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한 발 더 나가 봅시다. 그럼 순정 용품은 순정이 이제 공장 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거라며. 그럼 순정 용품은 용품도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거기 붙어 들어가나? 방향제, 핸들 카바, 이런 거에 왜 순정이라 해야 되죠? 그거는 공장에서 출고한 뒤에 운전자가 알아서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순정이야, 순정은. 그건 각자 알아서 쓰는 건데, 생산 라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자동차 메이커와 진짜 아무 상관없는 제품에도 그들은 순정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팝니다. 순정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순정이라고 뭔가를 제품을 표현하는 경우가 자동차 산업 말고 다른 분야에는 없습니다. 가전제품에 순정품이 있나요? 순정용품이 있나요? 있나? 없나? 어쨌든. 자,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메이커 인증 부품이라야 맞죠. 메이커에서 그래 이건 우리가 인정해서 우리 차에 믿고 써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무슨 순정이네 뭐네 순정이면 좋고 순정이 아니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쁜 것처럼 그런 인식을 덮어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기업체들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에 가는 이 순정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어쨌거나 그게 제일 큰 돈줄인데 자기들 거 따로 유통을 제대로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 나가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꺾기 핸들입니다. 다 아시죠? 꺾기 핸들? 한 손으로 잡아서 핸들 돌리는 거. 원래는 장애인용 운전 보조용품이거든요. 장애인용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손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돌리라고 나온 건데, 그거를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걸 아직도 팔고 있어요. 23,000원인가요? 뭐, 하여튼 그 돈을 받고 전자상거래로 이제 팔고 있는데, 그게 매출 수십조 원짜리의 기업에서 그게 할 짓이냐는 이겁니다. 그거 안 판다고 현대모비스가 망합니까? 자기들도 그게 어떤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했을 때 다치면 자기들이 책임 안 집니다. 내지는 뭐 시속 40km 이상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붙이면서 그 제품을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참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왜 그걸 아직도 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현대모비스가 그걸 안 팔 때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도 진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 아닙니까? 그 뭐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업체들이 좀 살 수 있게 숨통을 터줘야지. 아니, 토끼가 먹을 그 몇 줌 안 되는 풀까지 지가 다 먹겠다고 달려들면 누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보겠습니다. 하여튼 현대모비스가 꺾기 핸들을 안 파는 그날까지 저는 이 얘기를 끝까지 하고 쓰고 지켜볼 겁니다. 할 얘기 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까요? 판금도장 야매로 하는 얘기 잠깐 하시죠. 동네에서 잠깐 접촉사고 나면 이제 견적을 뽑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야매로 해요.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돈 비싼데 이건 뭐 빠다칠 좀 하고 하면 흔적도 안 남는데 야매로 하시죠. 야매로 하면 1년 후에, 2년 후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게 내구성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 제대로 된 부스에서 정확한 조건을 주고 열 처리를 하고 후 처리를 한 수리와 그냥 노상에서 대충 뭐 말리고, 심지어는 그냥 열 처리도 안 하고 그냥 햇볕에서 그냥 놔두고 말린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제품 그 수리 방법들이 있거든요. 당장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 없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그 야매로 한 부분은 반드시 그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깁니다. 거북이 등처럼 짝짝 갈라지고, 페인트가 떨어지고, 다시 금이 가고, 실금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야매로 하는 거 좋아하지만, 미운 사람 차 고쳐줄 때는 야매로 하는데 데려가셔서 해도 좋은 복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내 차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좋은 판결이 났더라고요. 끼어든 택시한테 100% 과실이 있다, 네가 물어라 라는 판결입니다. 책에 보면
모든 사고는 쌍방과실이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내가 지적을 했는데 마침 오늘 그런 보도가 나와서 이거 참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거기서도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겠죠.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차가 쭉 갑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택시가 천천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확 밀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내 차도 중앙선을 넘게 되고 사고가 났어요. 자, 그 차 예전 같았으면 6대4 아주 후에 봐야 3대7로 결정이 날 사고입니다. 근데 법원이 이거는 끼어든 택시한테 100% 확실히 있다 해서 택시한테 100%의 책임을 묻게 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그동안의 교통사고의 관례를 깨는 판결이라서 주목을 받는데 그런 판결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명백한 증거, 블랙박스가 제공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가능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기존의 판사의 입장에서도 이게 그런 것 같아. 택시가 들어와서 이 사고가 났어.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판사가 이거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에는 좀 리스크가 따르죠.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감이 강해서 이거는 정의감이 강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했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교통사고의 판례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과학의 힘 혹은 장비의 힘을 빌어서 좀 더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블랙박스들 꼭 다세요. 저도 하나 달았는데 아직까지는 안 써먹었습니다만 한 번은 써먹겠죠. 블랙박스는 꼭 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따 다시 궁금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엔진 오일 문제입니다. 얼마마다 가세요? 엔진 오일? 얼마요? 10,000km. 예. 얼마에 가십니까? 5,000km요. 예. 자,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네 카센터에 가면 5,000km마다 꼭 갈아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혹은 1년에 여름 겨울에는 꼭 갈아라. 그렇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는 것은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게 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매뉴얼에 보면 이 차의 어떤 정비 주기가 나옵니다. 10,000km 가라, 2만 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뉴얼에 맞춰서 그거를 교체해주면 됩니다. 5,000km마다는 좀 이제 너무 자주 이제 과잉 소비를 하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카센터에서 이제 어떻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판금 도장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엔진을 내리는 큰 작업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작업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카센터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 안에서 그나마 이제 이 과소비로 부추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엔진 오일 자주 갈아주세요. 그게 엔진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분들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파요. 이제 가뜩이나 수익 구조가 열악한 부분이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저 스스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 10,000km까지 갈 수 있는 엔진 오일을 혹은 차에 따라서 20,000km까지도 탈 수 있는 엔진 오일을 왜 5,000km마다 갈라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죠. 내가
이 차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자동차 거짓말 책 한 권 읽는 것보다는 자기의 차의 매뉴얼 한 번을 읽는 게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차에 대해서. 거기에는 뭐 각종 부품의 수명, 교환 주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차의 매뉴얼은 적어도 정독을 한번 하시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팁 하나만 드리고 이 자리 마치죠. 자, 이마트에 갔어요. 뭐 어디 쇼핑몰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 세웠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CCTV 봐도 뭐 이놈이 그랬는지 저놈이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해? 뒤통수 긁으면서 그냥 가죠. 아이씨, 재수없어 하고.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뭐 이런 부분들인데, 대규모 영업장, 뭐 대규모 주차장을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규모 쇼핑센터나 백화점이나 뭐 골프장이나 뭐 이런 그 시설에서 주차장에서 내가 원인물을 사고를 당했다,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그 주차장 관계자들, 관리하시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 배상해라. 무슨 소리냐? 내가 했냐? 아니, 네가 했다라는 얘기고, 그 영업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서 그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냐, 모르고 하는 소리냐 하면서 중간에 야, 이거 10만원 줄게. 그냥 가서 알아서 고쳐. 내지는 반반하자. 우리가 반 부담할게. 네가 반 부담해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을 적용해서 이 차를 수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아마 이거 하나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혹시 가서 사고를 당할 때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그때 그 사람 얘기하는 데 가서 이거 하나 잘 들었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값은 한 거죠, 이걸로? 예, 감사합니다. 오늘